오늘 어근과 접사해서 단어 형성법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논란이 많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부분인 것 같은데, 논란이 많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게 합성어다, 파생어다에 따라서 학자들별로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논란이 많은 부분들은 보기에 충분히 그 단어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채로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그 논란이 될 만한 단어는 잘 출제를 안 해서 하나 좋은 거는 이 단어 형성법과 관련해서 내가 헷갈릴 만한 거, 그러니까 파생어, 합성어들 헷갈릴 만한 거 있죠. 학생들 보통 처음에 바로 못 찾아내. 전공자들도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논란이 정말 안 될 만한 단어는 좀 몇 개 없거든. 그래서 기출에 있는 단어들만 잘 정리를 해놓고 분석할 수 있으면 무리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단어들이 보통 거의 반복이지. 수능도 지금 10년 넘게 친 거잖아, 그지? 그 중에 가장 논란이 없을 단어들, 그동안 논란이 없었던 단어들만 계속 재출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언뜻 보면 그냥 하나의 단일어라고 학생들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얘는 파생어거든. 이런 단어를 학생들이 이렇게만 보고는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온 단어가 2000년도에도 나왔고 2013년도에도 나왔고 2015년도에도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특히 단어 형성법은, 문법은 모든 파트가 다 그렇지만 기출이 핵심입니다. 기출.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이 6월까지 그때 거의 기본 개념들을 끝내준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더 이상 개념 강의나 개념서를 보지 말고 기출을 그냥 충실하게 보면서 기출에 모르는 것들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국어의 단어가 형성되는 방법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중학교 때 파생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단어라고까지 배웠어? 그래. 나선형 교육과들이 다 틀린 거야. 분명히 중학교 때 그게 점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깊어진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중학교 파생어를 모르는데, 그지? 자, 얘들아, 앞 시간에 쌤이 어근과 접사의 이야기는 이야기했었죠. 자, 선생님이 어근과 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근을 따지는 거다, 어간을 따지는 거다? 어근을 따지는 겁니다. 자, 이 어근의 근자가 뿌리라는 뜻이야. 말의 뿌리. 자, 단어가 형성될 때 어떤 그 단어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데 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보통 동사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치솟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의 어근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 얘들아? 치일까, 솟다일까? 솟다. 이게 훨씬 더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근이 돼. 자, 어근에 치라고 하는 어떤 강조점을 나타내는 접사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치솟다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지. 여기에 가는 어디까지다? 치솟. 그렇죠. 치솟까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단일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말의 뿌리라고 하는 어근,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고, 그 외에 어근에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를 전부 다 복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는 경우인데,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접사라고 하는 건 우리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이 형식 형태소 이야기할 때 우리 국어의 형식 형태소의 세 가지 종류를 알아라고 했었죠. 뭐였어 얘들아? 조사, 어미, 접사. 자, 우리 이제 어미가 뭔지도 여러분들 다 공부를 했고 조사가 뭔지도 다 공부를 했었죠. 자, 그 중에 하나 남은 게 바로 이 접사야. 자, 접사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를 파생시키는 거. 단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문법에서는 파생이라고 하는데 파생시키는 일. 그래서 얘를 파생 접사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데 우리가 뭐 그냥 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접사는 자립성 자체가 없거든. 혼자 못 쓰여. 이 하나로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의미 단어를 이루지는 못해. 근데 어근은 이 접사가 없어도 그냥 하나의 단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실질적이고도 자립적인 어떤 형태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접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접사가 하는 기능은 단어를 만들어주는 기능. 자, 단어를 만들어주는데 뭐를 좀 하냐면 의미를 좀 더해줘. 이거를 의미 한정의 기능을 가진다. 의미를 한정시켜준다. 여기서 한정은 구체화시켜준다 라고도 할 수 있고 강조해준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 한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자, 맨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맨 플러스 발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주황아 지금 잠이 오지 않까? 주황아 살이 빠진 것 같다? 혹시 다이어트 하고 있어? 그렇진 않고. 자, 맨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황아 맨발이 무슨 뜻이야? 그냥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거지. 맨손은 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맨발은 맨 플러스 발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여기서 중심적인 의미를 지니는 건 얘들아 뭔 거 같아? 발이야. 얘를 어근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한 사전에 한 단어로도 등재되어 있죠. 이게 어근의 특징이야. 자, 근데 맨이라고 하는 거는 얘만 가지고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접두사라고만 나와.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아닌 거지. 어근이 아닌 거지. 근데 대신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른 발인데 어떤 발이라고?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이라는 의미 한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접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아무것도 신지 않은 그런 의미 한정의 기능을 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접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거는 단어를 파생시켜주는 거는 모든 접사가 가지는데 의미를 좀 구체화해주거나 덧붙여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보통 접사가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 때 이 잠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다라고 하는 동사에 미음이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잠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얘들아, 이거는 지금 자다에서 미음이 붙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야. 새로운 단어. 자, 이 새로운 단어의 품사는 뭐지? 명사. 자, 근데 원래 단어 이 자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 동사가 뭐였어요, 얘들아? 동사야, 동사. 자, 동사인데 이 접사가 결합이 되면서 품사가 바뀌었죠. 자, 접사 중에는 이렇게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미 한정의 기능만 가진다라고 한다면 뭔가 한정, 의미 한정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한정적 접사라고 하고 품사까지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지배적 접사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 더 들어볼까? 자, 얘들아, 지우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자, 지우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일까? 지우다의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자, 그러면 이 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멍멍개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 멍멍개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닙니다. 접사로서 사용이 됐어. 자, 그러면 이 접사는 한정적 접사일까? 지배적 접사일까? 지배적 접사가 되겠죠. 자, 원래 지우다라고 하는 용언을 뭐로 바꿔준 거야? 지우개라고 하는 명사로 바꿔줬죠. 자, 품사를 바꿔주는 지배적 접사가 됩니다. 자, 요런 게 지금 파생어랑 파생어인데, 자, 하나 더 보면, 자, 파생어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잖아, 그지? 지금 이 접사는 어근 앞에 나왔지. 이렇게 어근 앞에 나온 접사를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접두사라고 해요. 접두사. 접두사는 거의 90%가 한정적 접사입니다. 90%. 그러니까 품사를 잘 못 바꿔. 그게 진짜 예외인 한 4단어 정도가 있는데 그 4단어까지 알 필요 없고 거의 95% 다 못 바꿉니다. 다 한정적 접사로만 쓰이고 이 뒤에 나오는 꼬리 밑자를 써서 전미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미사는 한정적 접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지배적 접사로 쓰이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접사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단어를 만들어주는 게 주요 기능이라고 했잖아, 그지? 단어를 만들어주는 어떤 능력치가 끝난 접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는 이 접사를 가지고 단어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이 접사를 거의 안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단어를 만드는 접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라고 하는 접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아. 달리기 같은 거, 쓰레받기 같은 거, 그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많이 쓰이는, 굉장히 지금도 많이 쓰이는 접사. 이렇게 많이 쓰이는 접사를 뭐라고 하냐면 생산적 접사다라고 해요. 그까지 말 필요 없어. 그냥 많이 쓰인다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접사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지우개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지우 플러스 개라고 분리해서 생각했지. 그리고 먹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도 먹다가 아니지. 먹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도 신경아. 네? 자,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해? 먹 플러스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먹 플러스 뭐라고? 대답을 했나? 미안. 귀가 이상했네. 자, 먹 플러스 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자, 그거는 사람들이 이 이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파생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생산성 있는 접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를 표기를 할 때 먹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원형을 살려서 써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무덤, 얘는 원래 무언가를 묻다 플러스 엄이라고 하는 접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야. 자,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국어 선생님 제외한 선생님들에게 무덤은 단위로일까요? 파생어일까요? 하면 대부분의 쌤이 뭐라고 답을 하실까? 단위로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물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 지식이 그대로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그만큼 이 엄이라고 하는 접사는 플러스 생산성을 가진다, 마이너스 생산성을 가진다. 마이너스 생산성을 가지는 거야.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는 거야, 접사로서. 다시 말해서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겁니다. 생산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밝혀 쓰지 않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야. 자, 이것도 있어. 자, 주황아. 이 단어는 파생어거든. 뭐 플러스 뭐가 합쳐진 걸까? 생각하기 힘들죠? 그지? 왜냐면 이것도 지금 거의 생산되지 않는 접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집 플러스 웅. 웅이라고 하는 접사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천재여도 이거는 못 찾아내는 단어들이야. 근데 기출에 계속 많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눈에 익어서 아마 이제 나중에는 분석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얘도 이제 마이너스 생산선을 가진 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야. 하나 더 볼까? 마중도 파생어입니다. 맛 플러스 우. 무언가를 맞이하다, 맞다 할 때 맛 플러스 우이죠. 얘랑 똑같은 거죠. 이 당시 단어가 쓰였을 때는 단어가 막 이렇게 쓰이다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게 생산성 있는 접사로서 사용되지 않는 거야. 이런 경우는 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얘들아, 거기 뒤에 한글 맞춤법 중요라고 되어 있고 제 19항이 있거든. 뒤에 한참 좀 넘겨보면 네 번째 장인가? 사장님, 제 19항. 그지? 자, 제 19항을 보면 어간에 이, 희가 있죠. 자, 이거 막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 이라고 하는 게 아까 먹이에 나오는 이 같은 것들.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 했던 잠에 나오는 이 미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이 쓰이는 플러스 생성성을 가진 접사라는 거거든. 그 뒤에 나오는 이, 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형을 밝혀서 쓴다는 거. 이 접사의 원형을 다 밝혀서 써줘. 그래서 거기 뭐 길이, 깊이, 높이 이런 거 전부 다 길 플러스 이고, 깊 플러스 이고, 높 플러스 이잖아요, 얘들아, 그지? 이 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단어의 어근에 붙어가지고 단어 파생을 많이 해주는 생산성 있는 접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형을 밝혀 써줘. 자, 그런데 그 밑에 다 붙인 부분에 쭉 내려가서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거기 보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생산성이 떨어진 것들입니다. 마중, 무덤, 거기 마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원형을 다 밝혀 쓰지 않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되게 많아요. 그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이런 단어를 보면 할아버지라는 단어는 원래는 한 아버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거든. 이 한이 순 고유어로 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큰 이런 존재라고 해서 붙여진 건데 소리가 날 때 이렇게 발음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생산성이 없는 그런 접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그 밑에 것도 그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 다만에 보면 뭐 그 어간이 뜻이 멀어진 것을 원형에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다 알 필요 없고 이것까지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19항에 나오는 그 4개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붙임에 나오는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원형을 밝혀 쓰는지 밝혀서 나오지 않는지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앞 페이지를 보면 단어 형성법의 파생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자, 그 파생어의 접두사, 접미사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얘들아 여기에 나오는 예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시 단어들 참사랑 참사랑의 참도 접사고요. 호디불의 홑 아주 얇은 이불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런 것도 다 접사입니다. 엿보다의 엿. 그러니까 한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사전에 검색하면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좀 따져보면 돼. 짓밟다의 짓 이런 거 짓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되게 강조하는 듯한 단어죠. 새카맣다의 쎄도 뭔가를 이렇게 아주 짙은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접두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미사의 잠꾸러기 잠 플러스 뒤에 나오는 꾸러기가 전미사가 되는 거지. 자, 정답다의 정은 명사고 답 이게 결합이 되면 품사가 형용사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배적 접사가 됩니다. 얘들아 정답다, 잠꾸러기 이런 거 차이 알겠지?
이 정답자 같은 경우에 정 플러스 닭 플러스 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정입니다. 이 정. 뭐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돼. 얘는 명사로서 하나의 어근이죠. 자 근데 이 답이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이 되면서 품사가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미사고 지배적 접사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날이 나와 있죠. 자, 나날이에서 나, 날 이런 게 명사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이가 전미사가 됩니다. 자, 일찍 이런 것도 일찍 부사고 플러스 이 전미사가 결합이 돼서 일찍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깨뜨리다. 자, 깨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뜨리다라고 하는 부사겠죠. 왜 프린트를 안 하고 있는지. 다른 애들 어떻게 시킬까? 그지? 소리 다음 시간까지 알아가지고 PDF 파일을 자, 그 예시들은 잘 알아두시고 오늘 합성어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하고 나서 예시들을 좀 많이 접하게 하려고 여기 한 장짜리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 나중에 수업 끝나고 갈 때 이 문제 가지고 가서 풀어보면 되는데 여기에 10번 문제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렵거든. 10번 문제는 쌤이 풀이를 지금 안 할 건데 풀고 싶은 사람은 풀어도 돼. 답은 뒤에 알려줄게. 그러니까 10번 문제까지 나중에는 푸는 경지가 돼야 되는데 이 10번 문제까지 보려면 내가 봤을 때는 문법에 대한 전체 내용을 완전히 쫙 다 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자, 합성어를 볼 건데 합성어에서 제일 많이 나올 만한 문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아까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에 앞, 뒤로 접사가 붙은 경우를 파생어라고 한다고 했죠.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에요. 자, 어근 플러스 어근인데 통사와 비통사는 뭘 구분하냐면 이 통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란 뜻이야. 문장. 이제 국어 국문학과나 국어 교육학과를 가게 되면 문장론이라고 말하시는 교수님도 있지만 통사론이라고 말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사론이라고 했고 그거를 좀 순화시켜서 문장론이라고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단어 파트 다음에 배우는 게 문장론인데 옛날에는 통사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배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통사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 문장 구조에 일반적으로 부합하는 합성어예요. 자, 지금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문장 구조 배열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얘들아, 우리 국어에 체언이 있죠. 그럼 체언이 관형사와 체언이 붙어 있는 게 어울립니까? 부사와 체언이 붙어 있는 게 어울립니까? 관형사와 체언이 붙어 있는 게 어울리죠. 왜? 관형사는 주로 뭘 수식한다고 했고 체언을 수식하고 요 밑에 부사는 주로 뭘 수식하니까 용언을 수식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배열 구조에 부합하지. 얘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하고 자,
자, 부사와 체언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얘는 우리 일반적인 문장 구조 배열과 일치하지 않죠. 얘를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누구나 가슴에 가지고 있다던 자, 그 첫사랑 수아와 너희 첫사랑은 어땠니? 너희 첫사랑은 어느 나이 때였냐? 10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지금 지금 있어 뭔가? 지금 짝사랑을 하고 있어? 저기 누구 사귀나? 오케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짝사랑을 했던 것 같아. 아, 첫사랑을 했던 것 같아. 자, 얘들아,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잘 보면 이 단어는 수랑아, 첫사랑은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지금 머리가 다 안 아, 이거로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신경아, 오류가 나오네. 너는 말할 수 있겠지? 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첫하고 사. 그렇지. 신경아, 첫사랑은 이루어지나? 끝까지. 네? 자, 첫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첫의 분사가 바로 관형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사랑이 명사. 얘들아, 분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각각이 뭐라는 거야? 하나의 단어라는 거야.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새로운 뉴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배열, 합성이 된 구조를 보니까 관형사랑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야. 이런 경우에 첫사랑은 뭐라고 한다? 동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런 경우 오늘 근데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온다, 그지? 아침에 조금 왔어요. 아침에 조금 왔어. 왜 아쉽지? 이게 온 거야? 네. 아, 그 사랑 이야기. 나는 폭우가 쏟아져야 한다, 얘들아. 아, 폭우가 쏟아져. 왜냐면 선생님 그 사랑의 스토리가 폭우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미친 듯이 벌써 전화기. 벌써 막 운명이 느껴지지? 운명의 느낌이. 자, 부슬비는 부슬 플러스 비야. 자, 이 부슬의 분사는 뭐냐면 부슬이라는 의성어, 의태어를 생각하면 돼. 쌤이 이렇게 품사들 중에 이게 무슨 품사지 하고 애매한 것들은 거의 다 어디에 분류가 된다고? 부사에 된다고 했죠? 자, 얘 부사입니다. 부사고 명사야. 자, 그러면 부슬과 비라고 하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부슬비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부사와 명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 문장의 배열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슬비는 뭐라고 한다?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동사를 구분해내면 돼. 나머지도. 자, 하나 더 볼게. 자, 이게 쌤이 한 첫 번째 하나 예고. 자, 두 번째. 자, 용언, 어간이 있어,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용언, 어간 뒤에는 뭐가 와야 될까? 어미가 와야 되죠, 그죠? 근데 용언, 어간 뒤에 다시 한 번 더 용언, 어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용언, 어간 뒤에 어간이 왔다. 통사다, 비통사다? 비통사다. 우리의 일반적인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자, 어간 뒤에 어미가 오는 거는 우리 단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의 일반적인 형태죠. 이런 경우는 동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자, 오르내리다, 돌아서다 두 단어가 있는데 얘들아, 오르내리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일까? 오르 플러스 내리.
자, 이 오르라고 하는 거는 오르다라고 하는 동사겠죠. 그지? 내리다라고 하는 것도 내리다라고 하는 그냥 동사겠지. 동사 플러스 동사인데 오르라고 하는 거는 동사 오르다 중에서도 어디까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용언의 어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어간 뒤에 어미가 와야 되는데 어미가 오지 못하고 다시 뭐가 왔다? 어간이 온 거죠. 그럼 오르 내리다의 합성어 유형은 어떻게 된다? 비동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서다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돌아서다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어근 뭐와 뭐가 합쳐진 단어인 것 같아? 돌다와 서다가 합쳐진 단어야. 자, 돌다의 어간이 돌까지죠. 근데 돌서다라고 하지 않고 가운데 뭐가 끼어 있어? 아라고 되어 있지. 이 바로 아가 연결 어미가 됩니다. 연결시켜주는 어미가. 자, 그러면 어간에 어미가 오고 다시 어간이 온 형태죠. 자, 그러면 통사다 비통사다? 통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노푸르다. 신경아. 노푸르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일까? 그치. 노 플러스 푸르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겠지. 통사다 비통사다. 신경아, 통사다 비통사다? 비통사. 왜? 어? 어간 플러스 어간. 그렇죠. 어간 플러스 어간의 구조를 가지니까. 얘들아, 이것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어간 플러스 어간이다. 부사 플러스 체언이다. 요거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데 체언 플러스 체언은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얘들아? 이거 지워도 되지? 아, 이건 지우면 안 되나? 아, 다 지워도 돼? 아, 근데 이거 너희반이 아니잖아. 너희반이야? 그치? 적어놨어? 적어놨대요. 괜찮아. 얘들아, 체언 플러스 체언은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동사. 그리고 자, 체언 플러스 동사 이런 것들 다 통사일까 비통사일까를 생각해보면 여기 뒤에 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밥을 먹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문장에서 조사 생략하고 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밥 먹어라 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밥 먹어라가 바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동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어의 체언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시냇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자, 이 시냇물은 뭐 플러스 뭐다? 시냇 플러스 물이죠. 얘들아, 여기 이 시옷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사이시옷이라고 해석해야 돼. 지금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거야. 뭐가 들어갔어?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됐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사이시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할 때는 얘를 떼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시내라고 하는 거는 명사 체언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 체언이지. 자, 동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뭐라고 하냐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쓸게.
보면 용언의 관형 사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용언의 관형 사용은 용언 어감 플러스 관형 사용 전성 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용언의 관형 사용이라고. 그러니까 용언의 관형사형이 쓰였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 문장 성분에서 뭐로 쓰였다는 의미야, 얘들아. 관형어로 쓰였다는 의미야. 자, 우리 국어에 관형어 뒤에 체언이 오는 구성은 통사입니까? 비통사입니까? 통사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그렇다라고. 자, 그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늙다라고 하는 단어랑 이라고 하는 명사, 사람을 뜻하는 거야. 이 명사가 합쳐진 지금 합성어거든. 자, 얘가 늙다라고 하는 어감만 있고 얘가 그냥 명사라고 한다면 비통사에 해당이 되겠죠. 어감에서 끝나고 하면 비통사가 되겠지. 자, 그런데 뒤에 지금 뭐가 있어? 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있죠. 어미 중에서도 무슨 어미가 있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있지. 어간 뒤에 어미가 오고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통사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용언에 어간 플러스 뒤에 바로 체언이 오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신경아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 통사라고? 비통사요. 비통사라고? 왜? 관형사형 전성하는 거. 그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간 뒤에 어미가 오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된 구조죠. 비통사에 해당합니다. 자, 주아가 네. 덮밥 좋아하나? 네. 자, 덮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일까? 자, 무언가를 덮다 할 때 그 덮다입니다. 덮다. 자, 이 덮다라고 하는 용언의 감만 나와 있고 뒤에 바로 뭐가 나와? 세연인 명사가 나오죠. 자,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어미가 없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돼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하나 더. 자, 이런 여기 있는 덮밥, 저기 나오는 거, 접칼, 저거 다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 접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 형성된 단어냐면 무언가를 접칼 알아 혹시 너? 근데 접칼도 모르는 학생 많을 것 같다. 선생님 초등학교 때 맥가이버 칼이 되게 유행이었거든. 혹시 맥가이버 칼 아니? 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타원형처럼 생겨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칼들이 있는. 칼도 있고 손톱깎이. 손톱깎이도 있어? 네. 아, 가위. 와인가게 같은 거 있고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선생님 초등학교 때 그게 좀 유행이었어. 그때 약간 뭐 수사반장이나 이런 것들 드라마가 유행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럼 맥가이버 칼 보면 이 칼을 이렇게 펼쳤다가 접잖아. 그렇게 접혀있는 칼을 접칼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게 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접칼을 지금 도대체 2000년대생이 이걸 알겠냐. 이 다 문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막 80년대생도 아니지 70년대, 60년대, 50년대생들이니까 늘 쓰던 단어를 쓰는 거야. 왜냐면 문법은 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의 책을 개론서를 가지고 보통 출제를 하거든. 예시도 그 개론서의 예시를 거의 다 써. 그러니까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오고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왜? 누군가 이의 신청하게 되면 그 답안이 너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고 평가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논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옛날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자, 이 접칼은 접은 칼이니까 접다라고 하는 단어 플러스 칼이 합쳐진 단어 형성만. 자, 그러면 이 접다에 어디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안. 그리고 명사인 체험. 통사다 비통사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프린트에 보면 체험 플러스 체험
관형사 플러스 체험,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체험, 용언의 어간, 어미, 용언이 오는 경우, 그리고 부사. 마지막 생이 부사는 설명 안 했는데 부사는 매우 정말 빠르다 이런 것처럼 매우와 정말이 나란히 쓰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부사는 동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거기 동사랑 비동사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프린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얘들아 수능 특강 문학을 챙겨와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오늘 배운 걸로는 다 풀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오시면 됩니다. 앞에 들고 가시면 돼요.